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련 문제로서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양도담보, 매도담보 관련된 문제들을 보는데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거는 이제 뭐 대법원에서 전부 다 전원합체 판결을 통해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는 명의신탁의 법리와 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와 관련된 내용들만 잠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갑이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과 명의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을 맺으면은 얘가 이제 명의신탁자고 여기 얘가 명의신탁자고 얘가 명의수탁자예요. 수탁자인데 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부동산 등기부가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를 소유자를 을로 해놓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냐? 실질적 소유자, 즉 실질적 소유자 아니면 내부적 소유자는 우리가 갑으로 해두는 계약을 맺는 걸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갑은 왜 자기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해놓을까요? 결국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탈할 목적으로 주로 이제 명의신탁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이 부동산 특히나 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실거래자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자,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갑과 을이 맺더라도 이거는 이제 당연히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 과연 위탁 관계가 있느냐? 그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위탁 관계가 있느냐 봤을 때 원래 이 부동산 실명법이 있기 전에는 뭐요? 위탁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위탁 관계가 있는데 이때 그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위탁 관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한 위탁 관계가 있는 거지. 명의신탁이라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 근데 이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다는 거는 이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위탁 관계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계약에 의한 위탁 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맡겨놨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는 인정된다라고 봐가지고 사실상의 위탁 관계가 인정되는 을이 이 부동산을 갖다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을한테 횡령죄를 인정하던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최근에 전원협작 판결을 바꿔가지고 이 사실상의 위탁 관계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뭐다?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변경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데 을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더라도 을한테는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에요. 이자 간의 명의신탁인데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이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들이 있는데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갑이 갑이 A로부터 부동산을 갖다가 매수합니다. 즉 부동산 매매를 해. 자, 그러면 A의 부동산이 갑이 부동산을 샀으면 갑한테 소유권이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매매 계약을 하는데 등기는 이렇게 을 명의로 하는 거. 원래 갑이 A한테 부동산을 사면은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가 갑한테 왔다가 갑의 등기 명의가 을한테 넘어가는 것이 되는데 이걸 아예 등기를 갖다가 갑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을한테 바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을 맺어놓고 이런 거를 우리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판례가 관련돼 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횡령자 성립하지 않는다. 응?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결국 이 갑과 을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위탁 관계가 없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을과 A 사이도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돼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가 부동산을 갖다가 얘한테 매매합니다. 즉 갑과 을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있는 것을 A가 알고 있는 경우 A가 알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A가 모르고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A가 을과 매매 계약을 맺는다. 그 을은 돈을 결국 갑한테 받아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A로부터 등기가 을 앞으로 변경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을이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을 매각하더라도 얘한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이거를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 명의 신탁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뭐 배임죄도 과거에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명의신탁 약정 관련돼 가지고 어떤 유형이든 즉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전부 다 우리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로 보는데 단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허용하는 명의신탁이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허용하는 명의신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다음에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과 을이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이면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뭐다? 이때는 위탁관계가 계약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는 거죠.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다. 즉 종중이라고 하는 갑이 종중 대표자인 을한테 명의신탁해놨다. 그랬을 때 이 갑과 을 사이의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을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때는 횡령자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의신탁인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거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횡령자가 성립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횡령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 올해 모의 시험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관련된 부분이 잠깐 나왔었는데 당연히 횡령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 냈을 때 중요한 건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세금 포탈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금 포탈 목적의 부부간의 명의신탁 이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세금 포탈 목적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기 때문에 뭐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의미 있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례 보는 것처럼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성복을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허용되는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허용되는 명의신탁 잠깐만요. 여기 이제 8조에 보면은 종중 그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그렇게 이런 경우는 횡령자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면은
뭐 법조문이 있으니까 법조문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폭을 해가지고 뭐 이자 간의 명의신탁이든 삼자 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은 다 뭐다 이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바뀌기 때문에 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관련 문제로서 두 번째, 두 번째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란 겁니다. 자, 이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양도담보는 이제 양도담보가 뭐냐? 양도담보가 여기 보는 것처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는 중요한 게 뭐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우선 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이른바 소유권 이전형 비전형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양도담보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도담보 자체에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그다음에 매도담보라고 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 뭐처럼 양도담보를 하는데 소비대차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양도담보라고 그러고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그러고 매매 형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어,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의미의 양도담보, 그래가지고 우리가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가 있어요. 자, 이 양도담보는 뭐냐? 갑과 을 사이에 뭐 동사있는 부동산 양도담보 계약을 해요. 양도담보 계약을 하면 이 양도담보 계약 관련돼 가지고 갑한테 어떤 X라는 물건이 있을 때 이 물건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놓는 겁니다. 넘겨놓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만 넘기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갑한테 소유권이 유보되는 거예요. 자, 그러놓고 나중에 갑이 이제 돈을 다 갚으면 어떡한다? 대출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을이 갑한테 금전을 대여해 주는 거죠. 금전을 대여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 갑이 금전을 다 갚으면은 이 소유권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인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근데 매도담보는 이 소유권은 얘네는 대외적으로만, 즉 어, 대외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빌려주는 형식으로 통해 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양도담보라고, 매도담보는 갑과 을 사이에 아예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고 이 계약에다 뭘 붙이는 거냐? 환매 조건부 특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담보 같은 경우 뭐냐?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와요. 그러니까 대내적이고 대외적이고 대외적으로 전부 다 소유권이 얘한테 완전히 넘어와 버린다. 이걸 우리가 매도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문제되는 게 먼저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잠깐 여기 다시 교재를 보면은 자, 채권자 채무자의 죄책 문제가 나오는데 자, 동상 같은 경우 채무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등기 명의가 이전되어 있어 담보 채권자인 채권자가 임의 처분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와 관련돼 가지고 양도 양도담보도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있는데 양도담보 매도담보와 관련돼 가지고 양도담보의 목적물 매도담보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와 그다음에 부동산인 경우로 나눕니다. 근데 부동산인 경우는 우리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담법이 적용돼요. 자, 가담법이 적용되고 동산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동산 중에서도 가담법 같은 동산 등기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그때 부동산에서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동산에 대해서 이런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동산하고 똑같이 보고 그런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강의교환에 나와 있는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예요. 자, 관련돼서 먼저 동산 양도담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산 양도담보는 갑이 을한테 자, 뭐 금전을 대여하죠. 금전을 대여하면서 갑이 가지고 있는 동산 X라고 하는 동산을 얘한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요? 겉으로는 을이 소유자인 것 같지만 갑과 을 사이에 이 양도담보된 이 동산에 대해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내적 소유자가 누구냐? 대내적 소유자는 아예 또 그냥 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동산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고 대내적으로는 을은 그냥 소유권을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 소유자인 갑에 관련돼 가지고 갑이 만약에 이렇게 금전을 대여해 가지고 동산을 양도담보로 을한테 제공하는데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갑이 뭐요? 갑이 점유 계정의 방식으로 갑이 이 동산을 갖다가 계속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산이 현재 갑한테 보관되고 있을 때 이 X라는 동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냐? 갑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내적 소유자인 갑이 즉 얘가 채무자가 되고 얘가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가 될 때 이 채무자가 동산을 갖다가 처분하면 어떻게 되냐? 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자가 성립할까요? 이건 횡령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횡령자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동산은 대내적으로 누가 소유자야?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갑이 자기 소유물을 처분하기 때문에 이때는 횡령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과거 판례가 뭐냐? 그러면 이 동산은 담보의 목적으로 을한테 담보 제공하는 건데 이 담보물을 갖다가 잘 보관해야 될 사무. 즉,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일 때 채권자인 을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 이 X라고 하는 동산을 잘 보존해야 될 사무. 이거는 결국 타인 사무라 봐가지고 얘가 처분하는 경우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배임죄는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판례였어요. 근데 판례가 이제 작년에 대법원 전원협차 판결을 바꿔가지고 재정의를 바꿔가지고 이거는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로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이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을 잘 보존해야 될 의무는 갑의 사무일 뿐이지 을을 위한 을의 사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다 이제 이 갑이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X라고 하는 부동산을 얘가 X라는 부동산을 X라는 동산을 을이 가지고 있다. 을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을이 가지고 있으면 이 동산은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뭐요? 갑과 을 사이는 이 갑과 을 사이 소유권은 갑이고 그다음에 현재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처분한다. 을이 처분하는 건 결국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갖다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판례가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 첫 번째 동산 양도담보 중에서
변제기 전의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동산 양도담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변제기 전,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시간 전의 문제고, 변제기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얘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럼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문제가 하고, 기본적으로 요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동산 양도담보의 변제기 전이다. 변제기 전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요?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횡령자가 성립하지 않아.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배임자가 성립한다고 봤는데, 밑에 이제 전원합체 판결로 2020년 2월 20일 날 선고된 전원합체 판결로 이제는 횡령자가 성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배임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저 여기 보면은 어 나중에 이제 배임자를 보면 알겠지만, 배임자에서 요즘 이제 판례가 중시하는 거는, 자,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내지 담보물을 타해 처분하거나 멸실훼손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런 의무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냐, 이것이 타인을 위한 사무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의 신인 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갑이라는 채무자와 을이라는 채권자 사이에서 갑이 제공한 담보물을 갑이 잘 보존해야 될 의무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 안에 있는, 통상적인 이익 대립 관계 안에 있는 사무이지, 갑이 특별하게 을을 위해서 해야 될 사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옛날에는 타인 사무 처리라 봤는데, 이제는 뭐다?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이외에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부분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런 경우 당연히 배임자가 되지 않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 이런 경우도 역시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판례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채권자가 저기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판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한 이로써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만약에 그 동산을 갖다가 매각했다. 그럴 때는 채권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 작년에 나왔던 요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요 판결에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냐면은, 자, 아까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채권을 양도하는데, 원래 요 판결을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채권 양도, 그다음에 채권 양도 담보와 관련돼 가지고, 자, 채권을 양도하면은 채권 관련돼 가지고 채권 양도한 후에 채권을 양도한 다음에 그 채권 양도인이 추심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 쓴 경우에 그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다음에 요 케이스에서는 뭐냐? 채권을 단순히 일반적인 채권 양도한 게 아니라 어떤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는데, 그것이 담보의 목적이다. 즉 채권 양도 담보였다. 그럼 채권 양도 담보 같은 경우는 양도인이 그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그 추심한 돈은 결국 양도인의 돈이기 때문에, 그 양도인이 그걸 갖다가 채권자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쓰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로 바꿨어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채권 양도에 대해서 이제 뭐라 했어요? 채권 양도에서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바꿨죠.
대법원 판례가 작년에 올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 담보든 다 뭐다 이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변제기 전에 문제였고 변제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양도담보든 동산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기본적으로 동산 양도담보 관련돼 가지고 변제기 후에 문제는 여기 보는 것처럼 돈을 갚을 시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소유자가 누구한테 바뀌냐? 채권자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은 변제기 전에는 대내적으로 소유자는 채무자,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채권자였어요. 근데 이제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채권자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을 팔았을 때 뭐요? 팔았을 때는 채권자가 처벌하는 건 그건 자기 채권의 실행이기 때문에 아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관련돼 가지고 염가로 처분하거나 싼 가격으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처분한 다음에 청산 금액이 있으면 청산 금액을 채무자한테 줘야 되는데 청산 잔액을 미지급하더라도 다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영가 처분하고 청산 잔액 미지급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형사상의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무죄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대내외적으로 다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처분하는 경우엔 기본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도담보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매도담보 아까 이 동산 양도담보 그다음에 이제 동산 매도담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약관부, 한매 조건부 매매 약정을 맺는 거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산 매도담보 같은 경우는 아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갖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처분한다? 처분하는 건 뭐예요? 자기 소유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가 처분하면 어떡하냐? 채무자가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때는 타인 소유물, 즉 채권자의 소유물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한 경우, 그때는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담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본적인 그 동산의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이제 가담법에 적용을 받는 매도담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산이나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가담법에 적용받는다. 그러면 가담법에 적용을 받을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가담법에서는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죠. 가담법을 적용받을 때는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로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변제기 전에는 뭐냐? 비록 양도담보든 매도담보든 기본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넘긴 거기 때문에 변제기 전에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채무자라는 겁니다. 자, 소유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처분을 하면은 만약에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겠냐? 말하면 제가 물음표 해놨는데 밑에 판례는 뭐냐? 가담법이 아니라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동산 채권 담보법인데 이게 보면은 동산이나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동산 채권 담보법이 있는데 자, 이 가등기 담보법 같은 경우는 뭐냐? 가등기 담보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고 동산이나 채권에 관련된 건 동산 채권 담보법입니다. 동산 채권 담보법에 의해서 이제 이 채무자가 처분하면 뭐가 되냐? 채무자가 처분하면 당연히 횡령죄 성립하지 않겠죠. 왜냐면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분하더라도. 그러면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관련돼 가지고 얘가 그 담보물을 갖다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자기 사무가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동산채권담보법에서는 채무자가 처분하더라도 이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해서는 아예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자, 그러면 가담법에서는 어떻게 보냐?
가담법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아직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하는데 당연히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담법에 적용을 받든 동산채권담보법에 적용을 받든 배임죄도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하지 도 처벌할 수 없는데 그럼 만약에 채권자가 처분하면 어떻게 하냐? 채권자가 처분하면 이때는 횡령죄가 되겠죠. 원래 소유권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처분하는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처분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판례는 뭐냐? 우리 판례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횡령죄 여부를 따지는 게 맞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배임죄로 처분을 한다. 요것들이 객관 시험에 보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이제 판례를 보면 밑에 판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요것처럼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 또는 담보물의 타해 처분 멸실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 이렇더라도 이건 뭐냐? 이거는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될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사무를 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동산채권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과연 그 동산채권담보법이 적용되는 게 담보물을 보존할 의무, 그건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우도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채권자가 처분하는 경우가 바로 이 89년도 판례인데 채권자가 처분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등기를 환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처럼 변제일 이전에 그 임무에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게 주었다면 설사 그 때문에 채무자의 환매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담보가치 상당의 실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한 것이므로 이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제기 전에 채권자가 매각을 했다. 매각을 했을 때 만약에 변제기 때 돈을 갚으면은 그 부동산을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타인 사무라고 보고 그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근데 학설들은 그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가담법이 적용될 때 변제기 후에요. 변제기 후에는 별 문제될 게 없죠. 변제기 후에는 당연히 소유권이 채권자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변제기 이후에는 소유자가 채권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채권자가 처분하는 건 횡령죄, 배임죄 다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보는 것처럼 자,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 의무이다. 그러므로 그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배임죄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요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횡령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마쳤고 자 업무상 횡령죄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업무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자 횡령죄든 업무상 횡령죄든 여기 이제 횡령죄가 있다 만약에 단순 횡령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횡령죄가 있으면 얘는 진정신분범이에요. 진정신분범이고 업무상 횡령죄는 부진정신분범이죠. 자, 그렇다면 횡령죄에서 가공하는 제3자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제3자한테는 뭐다? 형법 33조
본문 단서에 의해서 횡령죄, 뭐 공동정범, 횡령죄,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고, 만약에 업무상 횡령죄다. 그럼 업무상 횡령죄 공범으로 성립하고, 업무상 횡령죄 공범이 성립하고, 처벌은 일반 단순 횡령죄로 처벌한다. 요 33조 본문 단서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빠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례 문제 풀다 보면은 횡령죄에 대해서, 이런 횡령 행위에 대해서 가담하는 제3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항상 학생들이 빠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 하나 남았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 관련돼 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탁 관계가 없이 점유한 재물이므로 이거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횡령죄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적 입장이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점유이탈물 횡령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